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저축 의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중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빈집,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주택 건수가 1억 채에 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모든 국가들의 고충과 달리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4년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와 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라진다고요? 썸네일만 보신 분과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 간의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매년 그 해를 전망하고 목표는 2050년까지 전망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점으로 표현하니까 그 점들을 이어보려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역시 2025년도 또 2024년도 무언가의 점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일종의 작가적 감성인 거죠. 근데 2025년은 항복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항복점은 이제 물리학적 용어를 좀 차용을 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막대기 같은 것을 힘을 주면 이게 구부러지는데 힘을 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떤 특정 임계점 이상으로 힘을 줘버리면 완전히 부러져서 힘을 빼도 원상태로 못 돌아가요. 힘을 빼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점의 힘, 그 힘을 항복점이라 하고, 저는 2025년을 항복점에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워낙 거대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나 또 초인플레이션이나 러우전쟁, 또 중동전쟁, 초긴축, 극단적인 이런 경제적 충격이 작용했기 때문에 항복점만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체제로 돌아가지 못한다. 정리를 한다면 코로나19 이전 단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였다면 그 이후의 경제 성장률 레벨은 3.3, 3.2, 3.3%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 역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단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 한 2.567% 정도 유지됐었다고 한다면 이제 2% 수준을 밑도는 수준. 2023년 성장률 1.4%, 올해는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나름 2%대를 유지했지만 다시 25년에는 1%대로 내려오는 저성장 고착화의 흐름,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 생각해 봤을 때 나름 견실하다라고 평가될 만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약한 골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숙제들도 있고요. 해결할 수 있을 법한 숙제들도 분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적인 숙제라고 한다면 인구 구조적인 변화,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이거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숙제에 해당되죠. 그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만나는 가장 큰 숙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문제. 그래서 정말 98만 6천여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는 문제. 사실 이제 폐업이나 기업들의 도산이나 또 국가의 예를 들어서 위기 국면에 놓이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이런 현상들은 통상 부채와 연결돼요. 부채가 없다면 도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자발적 폐업도 있겠죠. 다른 일을 그리면서 아니면 나는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은 있겠지만 비자발적 폐업을 저는 주로 논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놓이는 것처럼 국가 부도 상황, 기업이 도산하는 거, 또 자영업체가 폐업하는 거, 이런 일들이 맞물리는 것은 다 갚지 못하는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데, 자영업자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될 만큼 그만큼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 21년 워낙 코로나19의 대봉쇄 조치로 매출액이 뒷받침되지 못하다가 22년, 23년 엄청난 고물가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원자재값, 인건비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역시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줄여야 돼요. 뭐를 줄일까요? 외식 소비를 줄여요. 외식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2,700만 취업자 중에 2,100만에 달하는 임금 근로자들이 외식 소비를 줄이니까 약 65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게 결국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은 이미 부채는 늘고 매출은 주니까 이 자영업자들의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채를 가지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가 2중, 3중, 다중채무자가 됩니다. 다중채무자가 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저소득계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차주의 자영업자들이 이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액이 계속 쌓이는 부실채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다 보니까 100만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23년에 폐업에 이르고 24년은 100만을 넘는 초과하는 폐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숙제까지 만나죠. 인구 구조 변화. 그럼 베이비붐 세대가 어떡합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소득을 영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도 창업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식당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창업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에요.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폐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골목에 김밥집이 3개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또 다른 김밥집이 생기면 더 많은 김밥 매출이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김밥 매출은 똑같아요. 총 매출은 똑같아요. 그러면 3개의 김밥집이 매출액을 3곳에서 나눠 갖다가 4곳에서 나눠 갖고 5곳에서 나눠 가지면 다 같이 그것을 n분의 1 해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이 자영업자의 개념이 self-employed, 스스로 취업하는 개념이거든요. 60세가 넘는 퇴직자들이 스스로 취업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구조가 아닌가.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내수 경기가 부진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전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영업자 많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봐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그 자영업자 비중은 뭐를 뜻할까요?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입니다. 전체 취업자가 우리나라 약 2,700만이고 2,700만 중에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보다 임금 근로자가 더 많죠.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비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약 4분의 1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4분의 1이 훨씬 안 되는데, 자영업자의 과밀화가 이미 진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추가적인 과밀화가 전개될까 걱정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자영업자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한 제 의견은 IMF 때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한 제 의견은,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저는 이제 숫자로 비교를 하고 경제 성장률로 저는 논하기 때문에, IMF 때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 때고요. IMF 때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니까 역사적으로 IMF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실업률이나 그 어떤 지표로 봐도 비교할 만한 해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 경제는 그래도 2.4% 수준의 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느냐, 이해는 갑니다. 제가 여기
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를 마치 보이니까 전연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경제연구자인데 정말 재밌게도 이 책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사실은 시예요. 제가 경제시를 쓰거든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시를 한번 낭송해드려도 될까요? 24년 전망서도 시로 시작을 했고 25년 전망서도 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바로 왜 IMF 때보다도 어려운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남았다. 힘겹게 올라온 오르막에 무겁게 내딛는 발걸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어렵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 시의 제목을 정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막을 오르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르막,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 오르막을 다 올랐는데 또 오르막일 때 정말 힘들거든요. 2023년 경제 정말 어려웠고요. 그리고 올해 어려웠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IMF 외환위기 때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진짜 너무 오랫동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 틀리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2024년 중반 세계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2024년 중반 이후의 경제를 피벗의 시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인구학자라고 한다면 2024년까지의 사회를 고령 사회, 그리고 2025년까지의 사회를 초고령 사회, 뭐 이렇게 구분 짓지 않을까. 또 만약에 제가 뭐 정치학자라고 한다면 혼돈의 사회, 과학기술자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 AI 시대, 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시대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 내리고 명명하고 구분 짓고자 할 겁니다. 저는 또 역시 경제를 연구하고 경제 관점에서 그 시대를 구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면 그 시대를 구분 지으면 그 시대에 맞는 특성들이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기업은 경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정부는 정책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가게는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의사결정은 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 국면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럼 그 국면에 맞는 의사결정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 철부지가 되지 마셔라. 그럼 철이 뭐냐? 철부지는 철이 순 한글입니다. 계절을 뜻해요. 때를 뜻합니다. 부지는 뭐예요? 한자어죠. 알지 못한다. 계절에 맞지 못하는, 때에 맞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게 철부지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봄에 농부가 뭐해요? 씨 뿌려요. 가을에는 뭐합니까? 추수하죠. 가을에 만약 씨 뿌리면 그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농사 망하겠죠. 그렇게 계절에 맞지 않는 농사를 짓는다. 계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를 철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도,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도, 가게의 재테크적 의사결정도,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도 그 때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어울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 앞에 섰고 여러분은 주로 경제적 의사결정, 재테크적 의사결정 관점에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청취하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재테크적 의사결정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 때를 구분짓는 것은 경제적인 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경제적인 시대를 구분짓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끼친 경제적 영향은 어떤가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로 인하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유로존도 그 모든 나라들은 있는 이껏 유동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다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죠. 그 부작용이 뭐였을까요? 부작용이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죠. 중요한 현상인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됐지만 경기 부양 효과도 일어났겠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도 돈이 흘러간 겁니다. 이거 중요한 현상이에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어떤 시대예요? 완화의 시대예요. 완화의 시대. 그리고 22년, 그리고 23년 반대죠. 이제 뭐가 중요한 시대예요? 경기 부양이 중요한 시대예요? 아니에요. 경기 부양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대예요.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어요. 인생 동안 처음 만난 고물가를 본 거예요. 41년 만에 처음 만난 고물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22년 7월에 만난 6월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그렇게 높은 물가를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다 그런 고물가를 만났으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뭐 하려고 급해요? 물가 잡으려고 급해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죠. 금리를 대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 4번 합니다. 뭐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하는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해요?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긴축의 시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긴축의 시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22년 말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정점에 달할 때 1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공포감이 정점에 달할 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씩 금리를 4번 연거푸 인상할 때 한국의 시중금리도 미국의 시중금리도 202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정점에 달할 때 지금의 시중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그때의 시중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금리는 10월달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기준금리 3.5%가 가장 높은 건데 시중금리는 22년 말이 제일 높아요. 지금 4개 했죠, 시중금리. 그리고 22년 11, 12월에 코스피가 가장 낮아요. 팬데믹 이후로. 그리고 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의 바닥 마이너스 0.48%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 등락률이 역시 바닥을 찍던 곤두박질 짓던 그 지점도 역시 6번째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의 바닥 마이너스 0.48%를 찍던 그 지점도 역시 22년 말입니다. 전세 가격 등락률도 22년 말 바닥을 찍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경매 매각률의 바닥을 찍던 지점도 22년 11월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해서 원달러 환율 그때 슈퍼 강달러라고 이름 짓던 그 지점, 뭐 강달러 뭐 정말 공포감 치솟을 때 그 지점도 역시 그때입니다. 이 수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하나의 시점에 맞물려서 돌아가죠. 어느 하나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게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이게 바로 긴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는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다 쏠렸던, 당연히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던 은행으로 돈이 쏠리니까 경기 안 좋은데 은행만 이자 장사했다는 그런 지점. 기사 기억하시죠? 은행만 이자 장사했다. 22년, 23년 은행 직원들 뭐 상여금 얼마 받았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완화의 시대, 긴축의 시대. 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24년 중반 미국은 9월 18일자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4년 반 만에. 한국은 10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4년 반 만에. 근데 미국과 한국만 금리 인하하냐? 유로존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영국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24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금리 인하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중앙은행의 목표가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목표를 줄여서 두 가지라고 가정할게요. 잠깐. 그러면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고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인데 한 가지 목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갔어요. 근데 이거 이루었어요. 그러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해요? 이거 이루었는데? 아니죠. 그 다음 숙제 해야죠. 수학 숙제도 있고 영어 숙제도 있어요. 수학 숙제 끝냈어요. 그럼 영어 숙제 할 차례죠? 근데 계속 수학 공부할 거예요? 아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여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에 해당하는 물가 안정 목표에 준하게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수준에 도래해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완화의 시대와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의 긴축의 시대와 또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까지의 피봇의 시대를 구분지어서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또 실물경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앞서서도 한국경제, 세계경제 저성장 고착화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자산시장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였죠. 실물경제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자본시장, 자산시장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죠. 실물경제랑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따로 가네요. 반대로 22년부터 24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실물경제는 그전보다는 나아졌죠. 팬데믹으로부터는 회복되는 국면이었죠. 실물경제는 나아지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무너졌죠.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따로 가죠. 자, 이런 따로 가는 현상을 저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본시장, 자산시장.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 거대한 갭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물경제가 좋아야 자본시장이 좋죠. 실물경제가 좋아야 집값이 오르죠. 실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주가가 좋겠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힘은 유동성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돈의 이동에 따라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금리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 경제의 흐름 또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그림 그려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경제위기 오지 않았었느냐,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니까 또 경제위기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경제위기와 금리 인하가 같이 따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선이고 후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선후행 관계를 잘못 규명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밖에 비가 와요. 오늘 출근할 때 뭐 준비하셨어요? 우산 준비하셨죠. 근데 어느 날 우산 준비하면 그날 반드시 비 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우산 준비했지, 우산 준비하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선후행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경제위기 왔으니까 금리 인하했던 거지,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위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금리 인하의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본다면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같은 경우 경제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었던 것이고, 지금의 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지금의 금리는 너무 높아.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갈 수 있어.
목표 물가를 오히려 밑돌 수 있어. 2%를 웃도는 것도 안 되지만 2%를 밑도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금리를 적절하게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에 너무 빨리 와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늦게 와서 버스 떠나버리면 역시 안 좋거든요. 적절히 버스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통화정책의 결정은 버스 도착 시간에 적절히 맞춰서 서둘러 도착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놓치지도 않는 그런 시점에 적절히 금리를 맞춰서 결정하는 게 최적의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통화정책 메커니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미리부터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 온다 라고 한다면 역대 어떤 통화정책의 수장이 어떤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대선 이후에 경제 위기 온다? 역대 어떤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무능한 정부인지 유능한 정부인지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정부인지 진보 정부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대 어떤 정부가 대선 때까지만 안 터지게 놔두고 대선 지나면 터지게 놔둘 것인가. 그런 정부가 어딨냐고요. 대통령 혼자서 경제정책을 가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천 수만 수백만 공무원들은 정권 상관없이 전 정부부터 계속 있는 공무원들은 똑같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은. 제가 그 공무원들이 다 신뢰간다 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국가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두고 그때까지만 버티게 놔두고 그리고 그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면 터져버리게 그렇게 너무 음모론적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주시길 바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경제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사실은 저는 소프트 랜딩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아주 마일드한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가까운 그런 흐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거의 무착륙에 가까운 노랜딩이죠. 그러니까 하드랜딩이 아닌 그런 흐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 위기 온다라는 어떤 그런 일부 주장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통화정책 메커니즘 관점에서 지금 세계 경제, 미국 경제의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날지 상당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문제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첫 번째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수 침체 늪이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있는데 그 유동성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한다는 측면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빠진 유동성 함정이란 뭔가요? 중국 경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와 중국의 부채 문제, 물론 우리나라도 부채 문제 있고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커져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독 그 부채 문제 중에서도 부채가 3대 부채가 있어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근데 그 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독 정부 부채 중에서도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지방정부 부채 중에서도 왜 심각하냐?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부채.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그림자 금융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중국의 정부는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년에 2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러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운용될 것이고 이만큼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고 그럼 이만큼의 세수가 있으니 이만큼 세출을 계획할 겁니다. 이런 식의 나라 살림 운용 방안을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해요. 근데 목표치대로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계획 경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서 GDP가 작년 GDP 규모가 100이에요. 그럼 올해 GDP 규모를 105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만 생각해 보면 중국의 시도가 5개가 있는데 5개 시도에다가 너 작년 GDP 얼마, GRDP 얼마야? 너 작년보다 5만큼 증액해. GDP 규모 5만큼 증액해. 그럼 5만큼 증액하라고 할당시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증액할 수 있어요? 다리 더 만들어. 도로 더 확장해. 인프라 더 건설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자체, 지방정부는 인프라를 더 건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지방 인프라를 더 건설해내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LGFB라는 LG는 Local Government라는 단어를 뜻하고 여기 FB는 Financial Vehicle을 뜻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무슨 공사 같은 걸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금융사들한테 지방정부가 야 금융사 내가 알지나 내가 담보 설정해 줄 테니까 얘한테 대출 좀 해줘. 대신 얘가 이거 인프라 건설한 다음에 이거 분양 완료되면 이거 수익 충분히 나오잖아. 돈 돌려줄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정부가 직접 대출한 거예요? LGFB가 대출한 거예요? LGFB가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LGFB가 대출받은 것은 통상 추계가 돼야 한대요. 추계가 발표가 안 돼. 공식 통계가 아니에요. 공식 통계가 안 되는 숨은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 부채마저 이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채 문제에 놓여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부동산 침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에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집,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뭐 영국의 몇몇 언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억 채에 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중국의 인구 규모와 땅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나 뭐 절대적인 땅덩어리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1억 채에 달하는 빈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건설을 완료했는데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건설사들은 어떡합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도산할 상황에 놓이고 이들이 도산하고 빚을 못 갚으면 이 금융사들이 그 부실을 떠안게 되고 악순환에 놓이겠죠. 부채의 늪에 놓이는 것이고 부동산 부실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는 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왔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였는데 그 긴축의 시대 동안에도 중국은
금리를 인하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규모를 줄여오던 긴축의 시대 동안 중국은 나홀로 금리를 인하하고 중국은 나홀로 유동성을 더 공급만 했어요. 그런데도 부동산 경기가 더 꺼져만 갔고 미분양은 더 늘어만 갔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중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선 도시, 3선 도시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반적인 경제가 부동산 관련 산업의 GDP 규모 전체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사이즈가 약 한 30%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부동산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는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채 문제에 심각한 지방 정부들에게 부채 관리하라라고 움직이니까 적극적으로 또 추가적인 부채 의존해서 이 인프라 건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경기 성장 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없는 거예요. 경기 성장 동력도 또 꺾이는 거죠. 이게 다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이런 마당에 더군다나 이 많은 인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그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내수 소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중국이 도입했던 내수 부양책이 있어요. 이구환신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구환신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뭐냐면 지금 소비하면 보조금 줄게. 지금 에어컨 바꾸면 보조금 이만큼 줄 테니까 바꿔. 자동차, 에어컨, 뭐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이런 내구재 지금 바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바꿀 때는 소비 촉진 효과가 있지만 내구재를 오늘 바꾸고 1년 있다 또 바꿀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1, 2년은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한 겁니다. 그런데도 소비가 촉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그 반증이 뭐예요? 저축률이에요. 저축 의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도 저축 의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 인민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인민들이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그게 중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인민들이 이렇게 소비하지 않으니까,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 건설 착공이라든가 인프라 착공이라든가 건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그 모든 국가들의 그 고충과 달리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3년, 24년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와 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또 0을 기록했습니다. 또 생산자 물가 상승률,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정말 1년 반 넘게 줄곧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는 2%예요. 미국도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럼 2%를 기준으로 1.6%를 기록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 1.6%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맞아요. 그런데 중국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는 3.5%입니다. 그러니까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인 것은 굉장히 많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의 키의 남자가 70kg인 몸과 2m 서장훈처럼 2m 거인 키의 키를 갖고 있는 남자가 70kg인 키 몸무게는 다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키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높은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7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마른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목표 물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0%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디플레이션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해야 돼요. 근데 그 정의에는 부합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그런 물가의 흐름을, 생산자 물가는 이미 마이너스고 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가깝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 IMF는 이 중국 경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이렇게 제가 직역을 한다면 그 지수로 보면 이미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소들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해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해왔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뭐 사실 9월, 10월까지 왔잖아요. 이제 하반기 들은 거예요. 이제 하반기 와서 중국이 정말 극단적인 증시 부양책, 극단적인 이제 재정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증시 부양책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유동성을 다 증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까지 유도한 그 정밀함을 보인 이례적인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책의 일시적인 증시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를 바꿔놓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한 이후에 10월, 11월 동안 발표되는 중국 경기 지표들이 여전히 안 좋게 나타난다면, 예를 들면 10월 달에 발표되는 혹은 11월 달에 발표되는 중국 10월 물가 지표, 그리고 11월에 발표되는 중국 10월 고용 지표, 10월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9월보다 나아지는 게 없이 나타난다면, 실물 경제 지표가 전혀 진전 없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거대한 실망감으로 이 증시에 구현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럼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은 지금부터 반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반전이냐? 지금까지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반만 들으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가 폭망했다, 중국 경제가 뭐 끝났다, 중국 경제가 뭐 내일부터 뭐 사라진다, 이런 종류의 썸네일을 볼 때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살을 찌푸려요. 사실 뭐 저도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고 여러 뭐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고 뭐 제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뭐 사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말들도 거의 다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죠.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 유튜브 썸네일로 달립니다. 뭐 물론 오늘 이 채널에도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 분명 썸네일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유튜브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만 보신 분과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 간의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경제 전망서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1년 동안 쓰거든요. 이 책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1년이에요. 이 책 마무리를 하고 또 역시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 26년 전망서에 매달립니다. 그 매달리는 내내 제가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제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담는데, 그 담는 과정에서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은 혹시 8페이지를 여시고 같이 교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저는 이 문장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강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물론 통화정책 의사결정, 금리 결정에 대한 판단인데 7월 FMC 회의 때 회의록에 담겨있던 문장입니다. Depend on the totality of incoming data rather than on any particular data poi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totality.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totality,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point.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국 경제는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 경제의 반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나머지 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보실 때 한 가지 반은 구경제, 나머지 한 가지 반은 신경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구경제예요. 구경제. 부동산과 뭐 부채나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어두운 그늘에 해당되는 것들은 구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구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신경제적인 측면, AI. 여러분, 중국이 AI 논문 편수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중국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용 로봇,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미 50%를 넘어서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ESS, 에너지 산업을, 미래 에너지를 또 역시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어떤 미래 산업, 디스플레이, 역시 자동차, 중국이 하나하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고, 하나하나 중국의 과잉 생산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을 흔들 만큼 중국의 움직임은 무시무시할 만큼 이 신경제는 사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중국이 사라진다고요? 폭망한다고요? 구경제와 신경제가 믹스되어서 사실 이 신경제가 중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견인하고 있다.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끝났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경제와 신경제를 고루 보아야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국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사실 끝난 게 아니라 무서운 존재다 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중국이 어쩌면 과거의 고성장을 멈췄을 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5%, 여전히 4% 수준의 나름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거대한 GDP 규모를 가지고도 여전히 4%, 여전히 5%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히 좀 무서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단면을 보면 참 중국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모습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중국 경제의 신경제적인 측면을 또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중국 경제를 좀 바로 인식해야만 우리가 그 중국 경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대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를 연구하고 또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니다. 그동안 경제전망서를 써왔고, 역시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듯이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표했고요. 또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쓰기로 독자분들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7번째 약속을 지킨 경제전망서를 발표했고, 그 경제전망서에 기초한 제가 본 뷰,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의견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